삼성전자의 사업 전략은 한국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 벤처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거대 벤처를 벌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반작용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짜이밍이 나서서 삼전 닉스더러 광주 전남을 가라? 이거는 아니죠.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은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2027년 16단 HBM4E에서 이제 그 결판이 납니다. 이때 첨단 기술 대방출이 일어납니다. 16층 연속 구리구리 본딩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구리구리 본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이, 그러니까 그 칩이죠. 그 DRAM 메모리 칩, 그 다이의 평탄이 0.5 나노에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다이에 2048개 정도의 그 접촉점이 있거든요. 그 접촉점 안에 이제 구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구리의 그 직경이 불과 1.5 마이크로, 그러니까 1 마이크로가 1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죠. 1.5에서 2 마이크로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구리, 그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3에서 4 마이크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구리 패드라 그래요. 이게 왜 패드라 그러냐? 전체를 뒤덮기 때문에 패드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칩에서는 그때는 뭐 그 연결 단자가 이렇게 컸었어요. 이만했었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패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연결 단자를.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패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는 위에서 보면 이 동그란 점이죠. 너무 가늘죠, 근데. 그 패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온폭 좀 파져 있습니다. 그 파져 내려간 그 곰보가 오목하게, 그러니까 국자로 누른 것 같이, 그게 한 2나노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은 실리콘이고, 요 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300도 정도의 열을 가하게 되면 구리가 팽창을 하면서 양쪽 구리가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접이 되는 거죠, 일종의. 녹아서. 그리고 이제 그 열 가하기 전에 이걸 딱 위치를 맞춰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이 전체가 평탄이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평탄이 너무나 잘 맞고 있어서 그냥 딱 결합이 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일단 가결합이 돼요. 우리가 유리 같은 거 굉장히 그 판판한 유리를 두 장을 그냥 딱 겹쳐 놓으면 잘 안 떼지잖아요. 유리 두 장이 그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가결합된 상태에서 이제 그 오븐에 넣고 한 300도 뭐 이 정도 하면은 이 가결합된 상태에 있는 그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거기서 다시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 구리 본딩,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이라고 하는 이유가 구리는 구리끼리 용접이 되고 면은 면끼리 이 그 분자 단위에서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굉장히 양쪽 다 매끄럽기 때문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결합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체처럼 아주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구리구리 본딩이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닙니다. 이미 2세대에 걸쳐서 기술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극한 제3세대입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1세대 구리구리 본딩은 양면 숫돌입니다. AMD 3D Vcache에서 쓰이는 건데요. 로직 다이 위에 SRAM을 올립니다. 발열도 작고 다이 크기도 같고 열 관리도 쉽습니다. 두 장이에요. 1대1이에요. 그 정도는 그냥 양면 숫돌이에요. 우리가 양면 숫돌 있죠. 한쪽은 1000방, 한쪽은 5000방. 숫돌 같은 거 이런 거에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고 숫자가 높을수록 그 미세합니다. 2세대는 2층 집이에요. 이건 AMD MI300X 혹은 TSMC 쿠프라는 쿠프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은 AMD 거는 로직과 로직 2층이에요. 그러니까 로직 프로세서 2층이에요. 그리고 TSMC 건 뭐냐면 전자가 흘러다니는 집적회로하고 통신을 위해서 광을 다루는 광 집적회로 집적 그 IC하고 두 개가 2종이죠. 그러니까 2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종류. 그걸 2층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이 높고 전혀 다른 물질이고 전류가 막 팍 하고 높았다가 뚝 떨어졌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2층이에요. 요번이 이제 3층이에요. 이건 초고층 빌딩에 해당됩니다. 이거 한 장씩 맞춰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로직 다이 위에 HBM 16단이면 로직 다이 위에 그거를 16장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뭐 90% 한 장 올릴 때마다 성공 확률 90%다 그러면 0.9 곱하기 16승 돼가지고 거의 못 써요. 아마 99%쯤 돼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한 기술이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초고층 구조에 발열도 엄청나죠. 그리고 발열이 엄청나니까 이게 뒤틀림 현상이 있잖아요. 초고층 빌딩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초미세 공정, 나노급, 원자 단위급의 극한 초미세 공정입니다. 그게 요번에 기술 대방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7년에. 지금 샘플은 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BM 로직 다이죠. 이 삼성이 이거 성공을 했는데, 이게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그 개가를 올린 것 중에 하나죠. HBM4에서 4나노 로직 다이를 하고 있고, HBM4E가 되면 2나노 로직 다이를 합니다. 그래서 HBM4E 2나노 로직 다이에서 스탠다드는 삼성이 설계 발열 관리를 하고요. 주문형은 고객 요구 혹은 고객 설계를 하는데, 고객이 뭘 요구하냐? 보안을 위해서 비화를 해달라. 여기서 데이터를 비화해줘요. 얘가 로직 다이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 프로세서 쪽에 최적화돼서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경망 처리를 해달라. 로직 다이가 신경망 처리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로직 다이가 벌써 프로세서급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HBM4 팔고 있는 데서는 4나노에서 로직 다이를 하고 있고요. HBM4E가 되면은 2나노에서 로직 다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단 HBM4E쯤 되면 로직 다이가 이미 프로세서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GPU, NPU, CPU 영역의 일부를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로직 프로세서 사이의 경계선이 약화돼요. 여기서 보면 SK는 TSMC랑 이제 깐부를 먹고 있는 동맹이고, 삼성은 혼자서 가는 거죠.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SK TSMC에 여기도 이제 저기에 제출했죠. 엔비디아인가에 6월 18일인가에 HBM4E 제출했는데, 거기는 12나노 쓰는 걸로 합니다. 로직 다이가. 그리고 앞으로 4E에서 이제 본격화되면 3나노 쓰겠다는 거고요. 양사 SK와 TSMC의 깐부 관계고요. 그러면 이제 발주하는 고객까지 하면 3자가 되는 거죠. 삼성은 지금 잘 팔고 있는 HBM4에서 이미 4나노 자체 로직 다이고요. 샘플로 제출한 것도 4나노 자체 로직 다이인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2나노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능이 높으네요, 이 로직 다이가. 이렇게 HBM과 연결하는 이 부분들이 지능이 집중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전송량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대방출인데,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은 극소 범프 IC DRAM 테크놀로지인데, 이 삼성의 두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극소 범프 1C DRAM입니다. 이거 1을 I로 잘못 쳤네요. 극소 범프 1C DRAM인데, 1C DRAM의 두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뾰루지 같이 이렇게 뻥뻥뻥뻥 튀어나와 있는 범프를 가진 게 있고, 또 하나는 구리구리 본딩을 위해서 구리 패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두 가지거든요. 이 1C DRAM이. 그래서 지금 삼성이 팔고 있는 HBM4에서는 12단이고요. 이건 범프죠. 그래서 범프를 납땜이죠. 납땜을 하고 그 층간 간격, 이걸 다이 갭이라 그러는데, 그건 7마이크로입니다. 그리고 범프와 범프 사이에 이 가로, 그러니까 수평에서의 간격은 11마이크로 대역이고요. 층간 거리는 7마이크로고, 범프의 직경도 7마이크로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범프가 작으면 7마이크로 직경이잖아요. 이게 나노 대역의 정밀 오차만 허용되는 극초정밀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범프 간격 11마이크로 이렇게 되면요. 거의 나노급 초정밀 제어를 해야 그게 납땜이 제대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16단 HBM4E,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대량 납품되는데, 이건 구리구리 본딩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초고층 빌딩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는 구리구리 본딩 안 씁니다. 일단 구리구리 본딩을 안 쓰니까 중간에 에폭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4마이크론씩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단이면 이게 벌써 64마이크론. 이걸 만약에 7마이크론 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 많이 띄는 거예요. 예, 근데 4마이크론 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를 많이 깎아요. 그 다이를 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다이를. 범프 간격은 13에서 15마이크론이고요. 범프 직경은 한 7마이크론 이짝저짝입니다. 그러니까 HBM4E를 SK 하이닉스는 지금 자기들의 공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삼성은
HBM4E에서 수율이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구리구리 본딩 가겠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 철학이 다릅니다. 예, 그 접근 방식도 다르고. 네. 제가 이 전번에 3113에서 좀 오류가 많아요. 예, 예. 일단 구리구리 본딩하고 카파시터리스 D램은 상호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1D D램과 카파시터리스 D램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구리구리 본딩과 3D를 제가 3C라고 잘못 썼네요. 3D CFET는 상호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계들은 없는데 철학은 같아요. 결국 뭐냐면 3D로 쌓아 올리기 위한 극한 초미세 공정들이에요, 전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물꼬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칩들은 전부 평면이었거든. HBM이 처음에 이제 낸드였죠, 물론. 그 다음에 지금 HBM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칩들도 막 쌓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칩을 쌓아 올릴 때 그게 칩과 칩을 결합시킨다. 다이와 다이를 결합시킨다. 이러면 구리구리 본딩 가야 되는데 그게 요번에 HBM4E에서 이제 물꼬가 다 트여서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나노급, 원자급의 극한 초미세 공정 테크놀로지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BM4E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문입니다. 이게 내년에 펼쳐질 이 경쟁이. 그래서 여기에 삼성이 이제 풀 배팅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신기술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 배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 안 풀리면 삼성 좀 개고생할 거예요. 예. 그런데 용을 그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이무기는 그리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막 삼성이 용을 그리고 이무기를 그리겠다고 막 날뛰니까 옆에 있는 SK하이닉스도 또 분발해서 엄청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이 굉장히 강력한 21세기, 그러니까 이 AI 혁명 또 문명의 그 특이점, 이걸 돌파해 나가는 반도체에 있어서 창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이렇게 문명사적인 벤처거든요. 이건 한국인의 운명을 가름짓고, 왜냐면 이거가 한국 사회 전체에 다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글로벌 차원에서 놀아야 되고, 문명의 한계선, 테크놀로지 한계선을 가서 두들겨야 된다. 이게 그냥 당연하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거잖아.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발돋움해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왜 리짜이밍가 끼어들어서 광주 전남을 가라는 동, 어딜 가라는 동, 왜 지가 날뛰냐고. 재수대가리 없이.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은, 예, 그 회원가입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도 많이 내주십시오. 이 삼성은 한마디로 깡패예요. 지금 전략이.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고요. 생태계 탈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건 기존 생태를 인정을 해. 그리고 기존 생태계의 먹이사슬 중에 하나를 확 치워버리고 자기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태계 교란종이죠. 생태계 탈출종은 뭐냐면 지금 삼성은 기존 생태계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기존 생태계에 안 끼어드는 거야. 그런데 기존 생태계랑 공생관계를 이루어요. 삼성에는 이거 추진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한마디로 미친 전략이에요. 기존 반도체 생태계는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로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전문회사로 분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삼성 반도체 3대 영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거기 그 사람들 오류가 있어요. 로직을 넣어야 돼요. 로직 때문에 이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성이 엑시노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삼성이 자기 GPU를 디자인해서 AP에다 심는다고, 물론 그 AP에 심는 작은 GPU지만 일단 GPU에 발을 들이는 순간 TSMC도 이렇게 사선으로 보게 되고 다른 데도 사선으로 보죠. 삼성의 그 카메라 이미지 그 칩, 그걸 만들게 되면서 소니가 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에요. 저 로직 설계에 있어서 삼성은 퀄컴, AMD, 엔비디아, 애플과 같은 파운드리 고객들하고 쫑이 나는 거야. 그리고 파운드리 패키징에서는 TSMC 및 TSMC 그 대만에 있는 이 패키징 전문하는 또 회사들이 있거든요. TSMC 파트너들하고 쫑 나는 거예요. 메모리 사업에서는 SK 하이닉스랑 쫑 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회사들 다 더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막강한 진영인지. 저렇게 사업 안 합니다. 저렇게 사업하면요,
사업은 정치적 게임이거든요. 어느 수준 높이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깐부 먹고서 뭐 국제 표준을 바꾸던 뭐를 하던 해서 삼성 죽이려고 들어요. 사실은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 이미. 그 저기 뭐야 저기 제이덱인가 뭔가 반도체 거기서 그 칩의 두께를 775mm로 높여줬잖아. 그래서 12단, 16단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구리구리 본딩 안 하고도 12단 하고 또 다이 깎아서 16단 한다는 거 아니에요. 775 마이크론으로 미리가 아니라 775 마이크론 높여줘서. 이런 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비디오 그 리코더에서 VHS와 베타, 소니 베타 죽여버렸잖아. VHS로 깐부 먹고. 통신 장비에서는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ATM과 인터넷 라우터가 그래요. ATM에서 더 발전하면 인터넷 라우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ATM 같은 건 필요 없어. ATM이 뭐가 좋은 게 있냐면요. 그 패킷에다가 패킷의 종류를 마킹을 해가지고 음성이다 뭐 이러면 그걸 빨리 다뤄줘.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패킷 보내면 돼. 최선을 다해서. 그걸 베스트 에포트라 그래요. 그 캐치프레이즈 내걸고서 ATM을 밟아 죽여버렸어요. 인터넷 통신하는 사람들이 딱 왁구 짜서. 그래 놓고는 인터넷 라우터에 패킷에다가 레이블 붙이는 거를 기술을 쓱 집어넣어서 2000년대 초인가 그게 MPLS예요. ATM에 나온 그 발상을 그거 필요 없다고 했던 걸 한 10년 후에 자기들이 했다니까. 죽이고 나서. 저런 급에 올라가면 기술이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가 돼요. 저 지금 회사를 쭉 보세요. 저게 보통 회사들인가. 저게 이제 구글도 있죠. 저기 로직 설계하는 데가. 심지어는 저것도 있죠. 저기 뭐야 그 테슬라도 있죠. 메타도 있죠. 페이스북. 저기 다 들어오잖아. 그게 로직 설계하는 데들이거든. 이제는 다. 아마존도 들어오잖아요. 자기들에 맞게끔 설계해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로직 프로세서를. 그거랑 다 쫑날 수 있는 게 이제 잠재적으로는 저렇게 사업하면 미친 짓이죠. 저게 저렇게 서로 구별이 되어 있는 하나의 분업 생태계인데 그 생태계를 뭐 내가 들어가서 여기를 확 정리해 버리겠다. 천하통일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생태계랑 다른 게임을 해버리겠다. 패럴럴 유니버스, 평행우주를 만든 거야. 근데 그 평행우주라 그러면 보통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랑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 아니야. 근데 심비오시스 관계야. 공생이야. 희한한 모델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는 3대 영역이 아닙니다. 4대 영역이에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로직이에요. 로직. 엑시노스 만드는 그 로직. GPU 만드는 그 로직. 메모리 다이 만드는 그 로직.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탈출한 거야. 그래서 평행공생이에요. 제 용어입니다. 백모용어. 패럴럴 심비오시스예요. 평행하다라는 건 탈출했다. 우리가 평행우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와 다른 또 다른 우주. 그건 평행우주 아니야. 평행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게 공생관계야. 지금 생태계랑. 희한한 모델이에요. 이 삼성은 5대 사업 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대 다른 반도체 사업 부문 빼고 다른 4개가 각각이 세계 초일류야. 그래서 평행공생 시도를 할 수 있는 뒷심이 있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자체가 이게 4대 영역을 다 한 지붕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은 아이폰이랑 싸우잖아. 회사는 애플이지만 그 프라닥은 아이폰이죠. 가전은 LG 세계 최강의 LG랑 다이다이 먹잖아요. 무선 통신 장비는 유럽의 세계 최강인 에릭슨, 중국에서 엄청 치고 나오는 화웨이랑 경쟁 관계잖아.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강인 LG 디스플레이랑 경쟁 관계거나 조금 우위거나 분야에 따라서. 자, 여기서 쭉 보세요. 지금 삼성이랑 어깨 싸움하는 회사들을.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 한 분야가 다 밥 먹고 사는 데들이니까 반도체에서 저 듣도 보도 못한 4개 분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로직 이 4개를 다 가져가죠. 삼성의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이제 메모리는 메모리라고 부르고 파운드리랑 패키징은 파운드리라고 불러요. 그 패키징을 파운드리 안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칩 설계하는 게 그게 LSI죠. Large System Integrator인가 그렇죠. 인테그레이션. 그게 칩 설계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로직 다이는 LSI에서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가 제작을 해서 메모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순서가.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 그 AP라 그러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그건 엑시노스죠. 삼성. 그러면 그건 어디서 설계했냐? 삼성 LSI가 설계했겠죠. 그래서 그걸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죠. 그래서 그걸 삼성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 그런 어떤 자기들의 우주야. 자기들의 그 전체 총괄인데 그거가 바깥에 있는 생태계랑 공생관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시대가 맞아서 그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런 건 참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기존 생태계를 아예 거부하는 사업 모델인데 이런 사업은 필패예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의 새로운 지금 추세가 있어가지고 이게 찬스를 갖게 된 거야. 하나는 뭐냐면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분야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워낙 기술이 희한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설계 사이에 분야별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 자체가 급발진을 하고 있어요. 평면에서 입체로 점프하기 위해서 원자 나노 차원의 극한 초정밀 공정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요. 매크로 차원이라는 건 다이 차원이에요. 다이 차원에서는 이제 큐브로 뛰고 있죠. 3차원으로. 메모리 셀 차원에서는 3D DRAM으로 가고 있죠. 3차원. 뭐 그 중에 3D DRAM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 중에 하나는 캐파시터리스 DRAM, 카패시터가 없는 DRAM. 그 다음에 또 이때까지 암수 한 쌍으로 트랜지스터를 써왔는데, 페어로 써왔는데, 이게 이제 3차원 CFET. 이거 다 입체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입체가 되려니까 원자 나노 차원의 극한 초정밀 공정이 돼. 그래서 다 이거 어떤 건 매크로 차원이고 어떤 건 트랜지스터 차원이고 차원도 다르고 또 기술 내용도 다 다르지만 결국 까고 보면 원자 나노 차원의 극한 초정밀 공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좀 바뀌고 있어. 삼성 경쟁자 될 수 있다. 그래, 걔들이 그 우리 거 본따서 물건 내놔가지고 우리랑 사업하면 몇 년 후에? 5년 후에. 이 사람은 5년이면 세상이 바뀌어. 지금 나는 당장 2개월 먼저 칩 써야겠어. 삼성이 하면은 20% 땡겨지거든요. TSMC 최소 20%예요. 이제 TSMC가 이제 예약이 다 끝나 있어서 막 20%가 뭐야? 1년, 2년 땡겨줘요. 뭐 삼성이 우리 거를 베껴갖고 거기서 뭐 경쟁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시장을 파고들어서 유의미하게 돼? 그거 몇 년 후인데? 10년? 8년? 이 사람아, 그러면 세상 바뀐다니까. 그냥 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계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계의 추세가. 그래가지고 삼성이 이 희한한 사업 모델이 찬스를 갖게 된 거고, 그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또 TSMC 입장에서 뭐 엉덩이에 숯불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팔짝팔짝 뛰고 달려간다고. 바로 옆 동네잖아.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청주에서 천안이. 천안 캠퍼스가 그게 파운드리 캠퍼스 아니요. HBM 거기서 찍잖아. 얼마나 생생하게 느낄 거야. 자기들 말하자면 동창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업계 사람들이고 그 비밀은 안 말해주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잖아 서로. 자극받죠. 실시간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전략. 기존 생태계 안에서 얼마나 스마트하게 노느냐. 그걸로 극도화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서 삼성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우리가 그냥 상당히 강력한 지금 삼성 실패해도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삼성이니까 강력한 걸로 가. 삼성이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반도체 최강국이 되죠. 진짜 족탈불급 최강국 되죠 이거는. 예. 이게 HBM4E에서 아마 대충 그 틀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 패션이에요. 삼전으로 생태계 탈출 평행 공생 벤처고요. 닉스로 생태계 내부 벤처가 돼요. 이 정반대 철학을 가진 두 개의 벤처가 동시 패션, 동시 진행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거야. 삼전 입장에서는 내부의 가상 생태계를 구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LSI 파트, 그러니까 그 설계 파트에서 만약에 뭐 구글에서 폰칩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설계를 했어. 구글이 폰 장사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저기 어디야 삼성 엑시노스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얼굴도 안 봐야 돼. 커피도 안 마셔야 돼. 흥 하고 지나가야 돼. 그런 가상 생태계를 구현해내야죠.
또 마찬 파운드리로 넘어가도 그렇죠. 고객 걸 A 고객 걸 다룰 때는 다른 고객 건 잊어버려야 된다고. 예를 들면 그런 가상 생태계를 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전은. 안 그러면 그 방대한 조직이 저기 돌아갈 수가 없죠. 또한 닉스는 뭐냐면 닉스는 기존 생태계는 뭐예요? 까딱 잘못하면 삥뽕 치는 거잖아. 엔비디아는 저건 하이닉스가 잘못했다.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저건 TSMC가 잘못했다. TSMC 엔지니어 저건 엔비디아가 잘못했다. 서로 삥뽕 치면서 돌아갈 수 있다고. 이거 잘못하면. 태반은 그래요. 사실은 트러블 슈팅 할 때. 그럼 닉스 쪽에서는 생태계를 가상 유기체로 가다듬어야 되죠. 삼성처럼 원 오가니즘으로 하나의 유기체로 가상의 하나의 유기체처럼. 삼성의 장점이 그거니까.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가까이 있는 둘이 제일 먼저 배울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결과는 윈윈이 되죠. 세계 최강 반도체 산업국가 되죠. 그럼 이게 반도체에서만 끝나겠냐고요. 글로벌이 가장 널리 쓰이는 가장 빅 비즈니스의 최첨단의 한국계 기업 2개가 쌍불로 치고 나가는 건데 이건 한국의 다른 산업에 또는 한국의 다른 경제 분야에 또한 한국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에요. 이거는. 또 이게 지금이 아니면 삼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문명사적 벤처입니다. 지금 문명 특이점이거든요.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또 반도체 특이점이에요. 따라서 분야의 경계, 그러니까 이게 뭐 메모리였냐, 로직 프로세서였냐, 이런 그 분야의 경계가 다 허물어져. 설계냐, 파운드리냐, 이게 다 허물어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초정밀 공정의 한계가 깨지고 있잖아요. 이제 서브나노급까지 초정밀 공정이 컨트롤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삼성의 우리 경쟁 상대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파운드리를 줘? 이런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꺼리낌, 두려움,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 이게 반도체 특이점이라고.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못해요. 지금이 문명 특이점이고 지금이 반도체 사업의 특이점이니까 지금 찬스가 왔어. 삼성 같은 희한한 모델이. 근데 이 모델을 다른 사업체는 못해. 다른 사업체는 뭐 메모리가 없다든지 로직 파트가 없다든지 혹은 파운드리 파트가 없다든지 뭐 패키징 파트가 없다든지 다른 사업체는 하나둘이 다 빠져 있어. 이가 거기다가 막 질렀을 때 혹시라도 뭐 반도체 쪽에 불경기 와가지고 쫄딱 망하게 됐을 때 회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장기 게임이니까. 이런 평행 공생 나만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장기 게임이거든요. 그럼 반도체 아닌 사업 부문 포트폴리오에서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과 가전과 통신 장비와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게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전이 뭐 용까지 못 그리더라도 좀 작은 용 그리면 대성공이고요. 이무기를 그려도 망하지는 않고요. 최소 이무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무지하게 스마트해질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배우니까. 대가는 삼전이 치르고 교훈은 SK하이닉스가 얻어. 원래 비즈니스가 좀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삼전이 만약에 정말 용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새끼용이라도 그러면 판 뒤집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이런 판이니까 삼전 닉스가 광주 전남에 가든 말든 대통령이 깝칠 일이 아니에요. 흑산도를 가든 신안을 가든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지 그게 왜 리짜미가 나서나? 간단한 말로 군사안보적 고려만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잘 못 느끼지만 용인, 평택, 천안, 삼성에 저거는 그냥 도시를 찍은 게 아니라 그 공장 위치로 찍은 겁니다. 그 앞에 바로 오산공군기지 있고요. 캠프 험프리 있어요. 그 앞에 평택 이함대 있고요. 서산 공군기지 있어요. 딱 위치 보세요. 저거 뭔가 대한민국 최고의 저겁니다. 예. 저게 40km예요. 저게 좀 밀려가지고 그 평택이 좀 오른쪽으로 들어왔는데 평택이 저 공군기지랑 캠프 험프리 사이쯤 돼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바깥에 이제 서산 공군기지 있고 청주요. 청주가 저기 실제로는 청주 공군기지랑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게 멀지가 않아요. 그 캠프 험프리에서 북서 46km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공 안보 최고의 그 핵심 요지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랑 세계대전 벌일 생각 없으면 못 두들겨 맞을 일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기가.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군사안보 및 용수를 고려한다면 광주 전남이 아니라 오히려 군산입니다. 군산에 미 공군기지 큰 거 들어와 있거든. 그 혼자서 100만 톤 물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왕 구라 푸는 김에 말하세요. 패트리어트도 갖다 놓겠습니다. 사드도 갖다 놓겠습니다. LSM도 갖다 놓겠습니다. 광주를 세계 최강의 다층 탄도미사일 방공망으로 보호받는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왜 그런 노가리 안 푸나? 구역질 나죠.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럴 땐 정말 깝치는 거지. 깝치면 재수대가리 없어요. 예. 이거는 거의 국가 반역입니다. 왜냐, 이거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벤처이기 때문이죠. 온전히 기업이 결정해야죠, 당연히. 예. 기업이 결정해야죠. 어린애 키워보세요. 세 돌만 돼도 내가 해 하고 밀어내잖아. 두 돌 반만 돼도 문 내가 열 거야 하고 밀어내잖아. 그게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리짜이밍 선생은 저 젊은 시절에 주체사상 공부한 친구도 없었나? 그 중앙대 주체사상파 강했는데. 그게 인간의 주체성이거든. 왜 지가 남의 운명을 결정짓냐고. 지금 문명사적 벤처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기업의 모든 게 걸려 있고 기업이 자기의 모든 걸 거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는 거지. 주주들이 데모할 일이에요, 이거. 자, 거기다가 이게 5.18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모욕입니다. 이게 5.18은요,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5.18에 왜 그러냐? 5.18에 얼굴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의 얼굴을 어떻게 통합해서 해석하냐?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 헌법에 5.18 정신 받겠다고? 그럼 내가 물어봐요. 5.18에 4종류가 있는데 그 5.18 정신이 4개 중에 어느 거요? 첫째 단계, 3일 동안 순수한 즉자적 저항이에요. 곤봉으로 후려쳤거든. 쫓아 들어가면서 머리 깨지고 열받았죠. 그게 순수한 즉자적 저항이에요. 2단계는 뭐냐면, 근데 곤봉으로 후려치는 거 그때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위 진압을 하는 경찰이 형사밖에 일반 형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이나 의경이 시위 진압에 나서야 되는 건 83년인가 8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군 투입하는 거고, 군은 숫자가 작으니까 곤봉으로 치는 거죠. 아니,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머리 터지고 이러니까 눈 뒤집혀갖고 즉자적으로 반발한 거거든. 순수하죠. 그 얼굴이 있어요. 두 번째 얼굴은 뭐냐? 삐삐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데 일사불란하게 전라남도 각 지역으로 30-40군데로 퍼져나가서 한 몇 시간 사이에 예비군 무기로 싹 털었어. 그죠?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죠. 그럼 어떤 네트워크로 움직였을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퀘스천 마크가 걸리기 시작해. 두 번째 퀘스천 마크는 그렇게 해서 털어갖고 왔는데 곧바로 광주에 온건한 사람들이 나서서 무기 반납을 하고 이거 사태를 수습하자고 나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어요. 그게 2단계예요. 3단계 뭐냐? 5월 23일 날 금남로에 모였어. 그래가지고 열렬한 대중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온건 수습 노선을 샷다마우스 시키고 결사항전을 결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청에, 그땐 도청이 저기죠, 광주 한가운데 있을 때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죠. 정보 요원들이 들어가서 뭐 수십 톤인가 수백 톤인가 다이너마이트에 신관을 해체를 해요. 그리고 군대가 진압하죠. 그러니까 금남로 집회에서 뒤집히는 것서부터 5월 27일 진압까지, 그게 세 번째 얼굴이에요. 세 번째 얼굴에 좀 약간 우리가 좀 이제 설명 혹은 증거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때 5.23 집회 때 그러니까 온건 수습 분위기가 지배적인 게 그 집회를 통해서 뒤집어졌거든요. 그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한 게 막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 딸이 뭐 총 맞아 죽었다, 뭐 배가 대검에 찔려서 죽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어느 자료를 뒤져봐도 그 아주머니들 누군지 못 찾았어, 나는. 혹시 찾은 사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념재단 뭐 웹페이지 링크 어디에 가면은 그 아주머니들에 대한 상세한 그게 나온다. 난 못 봤어. 그런 아주머니들이 그런 연설을 했다는 기록도 못 봤어, 난. 근데 나는 알잖아, 그 세대를. 윤상원 씨가 그 나중에 족보가 같아졌거든요. 그때는 족보가 같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들불야학 쪽이랑 연결이 됐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80년 후에 직접 연결된 게 아니고, 저는
80년 말에 방학과단체 전민학년을 만들 때 수도권 조직책이었고, 전국민주학생연맹의 자매 조직이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의 전민노련, 전민노련의 광주 파트너가 광주 쪽이 그게 들불야학팀이에요. 그래서 뭐 90년대 초쯤에 이제 다 끝나고 들불야학팀 만나러 가보니까 다 우리 77학번, 제 77학번 동기들인데 전부 그 강경 노선으로 밀어붙였던 그 시민군 대변인 그 윤상원 씨의 그 바디가드들이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그랬어요. 예, 참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알지. 5.23 집회에서 아주머니들 울부짖어가지고 확 대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근데 그 아주머니들에 대한 기록은 없어. 그 누군가 기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예, 광주에 그 고매하신 단체님들 하셔야지. 이런 게 이제 아직 좀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단계가 되면 이제 좀 더 고랍하죠. 이렇게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좀 따져야 될 게 있다고. 광주 정신이 뭐가 광주 정신이야? 1단계가 광주 정신이야? 2단계가 광주 정신이야? 5.23 이후에 3단계가 광주 정신이야? 셋이 잘 안 맞거든요, 이게. 셋을 관료해서 한 명의 인간이 쭉 이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윤상원 아까 시민군 대변인 그 양반은 처음부터 3단계 결사항전을 생각을 하고 1단계부터 풀어온 사람이고, 말고 한 인간이 처음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순수한 즉자적 저항에 나섰다가 점점 더 강렬해져 가지고 점점 더 그 투쟁 과정에서 점점 더 강렬해서 나중에 결사항전, 죽음을 각오한 결사항전까지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민초의 레벨엔 있는데 지도자급에서 별로 안 보인다고요. 이게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간 흔적이. 그래서 해석과 이해가 힘들어. 그러니까 해석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뤄두고서 정치 블록화, 정치 자산화가 진행됐잖아. 정치 자산화?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아까 들불야학팀 대부분 빛을 못 봤습니다. 왜냐면 거기 PD 성향이어서. 광주는 NL이 먹었잖아. 주사파 NL이. 들불야학팀 출시한 사람 없어요. 국회의원 빠지 다른 사람 없어. 보시면 광주는 들불야학이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여기 많이 나왔겠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임모 씨, 김모 씨. 그 김모 씨는 저기 그 노래 바이섬이에요. 바이섬 부른 가수야. 가수로도 못 떴잖아. 가수로도. 바이섬 하고 나가는 거. 전모 씨, 그 전남대 77들이거든요. 빠지 하나도 못 달았어. 빠지 달긴커녕 완전히 밟혔지. 동네에서. 정치 블록화, 정치 자산화 됐다고요. 거기가. 다른 얘기 들어드릴게요. 그거야 뭐 운동권들이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오케이? 진짜 이 민초가 한 명 있어요. 이게 무용 강사야. 서울에서 고향인 광주 내려갔다가 고속버스장에서 그거 보고서 확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투쟁해서 5월 27일 날 군대 밀려올 때 시민 여러분, 군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사항전해야 됩니다. 나와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방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옥주 씨야. 그래 수사교관 가서 무지하게 당했지. 왜냐면 수사교관에서는 이건 고첩이야. 혹은 난파 간첩이야.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닐세. 그냥 시민이요. 무용 강사예요. 무용 강사. 무용학원 강사야. 시민이 원장인가 강사야. 그래가지고 그 수사관이 반했어. 그래서 나와서 수사관이랑 결혼을 했다고. 완전히 인격 매장됐죠. 광주에서. 전옥주 씨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전옥주 씨라고 광주에서 뜬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 없다고요. 인격 매장됐다고요. 어느 정도 매장됐냐? 이거 광주의 그 연극인 중에 박효선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좋은 연극 잘해요. 이 양반이 극단을 꾸렸거든. 그땐 토박인가 뭔가 그래.
박효선 이 양반이 그 전옥주 씨를 다룬 아주 기막힌 심리극이 하나 있어. 그게 모란꽃이에요. 저도 봤는데 좀 눈물 나요. 제대로 다뤘어.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비극적이고 멀쩡한 무용학원 그 원장인가 강사가 그 고속버스장에서 그 사람들 그 저기 곤봉으로 막 머리 터지고 뻗는 거 이거 보고서 그냥 확 돌아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 시민 여러분 나와서 목숨으로 같이 싸워주세요까지 부르짖고 잡혀 들어가서 처음엔 간첩 수준의 취조를 받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수사관들 입장에서. 그거를 아주 기막히게 깊게 다룬 연극이 있어요. 그게 모란꽃이야. 근데 모란꽃 한 10년 이상 처박아뒀다가 최근인가 몇 년 전에 다시 살아났지. 그 좋은 연극을. 왜 처박았냐? 전옥주 띄우니까 처박은 거지. 그럼 뭐야? 정치 블록화하고 정치 자산화했다는 거 아니야? 4단계에서. 아니, 난 지금 5.18을 저기 모욕하는 거 아니요? 5.18 이후에 그걸 정치 블록화, 정치 자산화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중 1, 2, 3, 4단계 이렇게 그냥 덕지덕지 그냥 뭐 안 밝혀져 있고 막 그냥 꽉 뭐가 맥혀 있는 그러한 거여서 저같이 저는 그러니까 그 윤상원 대변인이 살아있을 무렵에는 관계가 없었고요. 제가 그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한 거는 광주가 끝난 이후에 80년 가을이라 말이에요. 윤상원 씨는 백골이 진토됐을 때야, 그때는. 그리고 그 조직과 직접적 관계도 아니고 저는 한 달이 뜬 관계예요. 왜 그러면 저는 학생 조직이고 이미 들불야학은 저기 노동 조직이니까 그건 전민 노련이고 전 전민 학년이고 자매 조직인데 자매 조직의 광주 챕터일 뿐이죠. 근데 나중에 물어서 그때 윤상원 씨 쪽의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이랬었구나. 저 같은 사람은 알지. 그게 어떻게 엮여지는지. 보통 사람은 이거 모르면 타 지역 사람 같으면 저 사람들 또 우려먹나 보다 이러고 반응 나온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5.18의 상징인 광주 전남에 삼전닉스를 몰아주려고 그래? 이건 광주 전남을 생매장시키고 5.18을 생매장시키는, 정치적으로 생매장시키는 그런 결과, 역효과를 갖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건 눈알이 뒤집혀서 낄낄 빠빠를 모르는 거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를 모르는 거야. 낄낄 빠빠를 모르고 그냥 막 설치는 거야, 이거는. 막 깝치고 막 머리 들이대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 한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